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회계원리 교재 다음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요, 제가 여기 찍어놓은 게 찍는 방법 있었는데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일단 용어들입니다. 회계가 뭡니까? 이랬을 때 회사의 재산에 대한 변동을 기록하는 게 회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하는 사람을 우리는 회계 담당자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회계 기록을 갖다가 장부에다가 하게 되는데, 장부에다가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기록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정보가 된답니다. 그걸 회계 정보라 그래요. 회계 정보를 요약해서 그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이 바로 회계라는 것인데, 그다음에 회계 정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회계 정보를 갖다 요약해야 되는데 기록이야 장부에다가 한다지만 전달하기 전에 요약하는 그 서류들, 우리는 그게 재무제표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지금 보니까 다 암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나고 오셨으니 당연히 까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자, 잠깐 요거 멈춰두고 확인한 다음에 다음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회계 정보를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표, 그걸 우린 재무제표라고 부르고, 재무제표에는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던 거랍니다. 자, 이번 교재를 보시게 되면 우리 회계의 분류,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요 3가지는 잠깐 설명해 드렸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해야 될 것은 여기 회계 역할이에요. 회계 역할 중에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자, 회계는 기업의 정보 이용자인, 다 용어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겠죠. 투자자와 채권자들, 여긴 내부예요, 외부예요. 이 사람들은 다 외부에 있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이네요. 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희소한 경제적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공헌한다. 자, 회계는 어차피 우리가 그 재무 정보를, 회계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서 그네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빨간 거 줄쳐놓은 것처럼 희소한 경제적 자원의 배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희소한 경제적 자원의 배분이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재를 쓰시는 분들은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죠. 박식하시고 유능하시고 등등 하신 분들이라서 좀 고고하게 고상하게 말씀을 써놨는데, 우리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라는 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경제 교재라든지 회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경영 교재에 이래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란 말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얘를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머니 돈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에 갔어요. 올리브영에 갔는데 화장품이 있어. 화장품이 있는데 전 화장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통칭으로 그냥 화장품으로 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에 갔더니, 여기 올리브영에 갔더니 내가 늘상 사던 그 화장품 세트가 5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그 화장품 세트가, 기능성 화장품 세트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7만원이야. 근데 내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은 지금 6만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뭐 5만원짜리 알고 갔으니 5만원짜리를 사겠죠. 아니면 옆에 자꾸만 점원이 와서 꼬셔.
기능성 화장품 이거 끝내주고 뭐 좋다 그러면 여러분 또 혹하고 사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모자라? 돈이 모자라요. 그죠? 근데 이 여러분의 주머니 돈이 충분하다면 7만 원짜리도 살 수 있을 뿐더러 원래 쓰던 거 5만 원짜리 사고 7만 원 더 내고 새로운 거 하나 사갖고 써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게 비싼 게 더 항상 좋으리란 법은 없잖아. 여러분이 피부가 건성인데 지성인 그런 걸 샀다면 점원이 무식하게 그런 것도 모르고 추천해 주진 않겠지만은 사람의 주머니에는 돈이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투자하고 싶을 때 모든 데 다 투자할 수 있을까? 거기도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 투자할 때 고민하겠죠. 아, 여기다 할까? 중국에다 할까? 미국에다 할까? 돈 많으면 더 많다면 양쪽에다 다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왜 못하죠? 이렇게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 말 뜻은요,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기업은 어디나, 뭐 지구상의 어느 무엇도 다 자원은 다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한 돈이 다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 내가 한번 돈을 쓸 때 효율적으로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5만 원짜리를 사고 내가 쓴 거대로 만족을 할래? 아니면 지금 6만 원을 갖고 있으니까 만 원을 카드로 더 긁어서 7만 원짜리로 할래? 그거는 여러분의 결정이야. 근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하게 돼요? 그 결정을 주변에서 거기 점원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쏙닥쏙닥 해주는 얘기를 듣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의 배분이라는 말은 결국 여러분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얼마만큼을 써서 내가 더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공해 준 회계 처리를 해서 만든 회계 정보인 재무제표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주식 회사는 소유자인 주주와 전문 경영진이 분리되어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후에 회계 1급 정도 나가게 되면 주식회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소유자인 주주와 전문 경영진이 분리되어 있다. 이에 경영진은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수탁 책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회계의 수탁 책임 보고의 기능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한번 쫙 해드리게 되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이거는 어디다 쓸까? 자, 오늘은 아까 이름 부를 때 민채 씨가 제일 만만해. 첫 번째 있어가지고 이름이 제일 기억이 잘 나. 자, 우리 민채 씨가 매장을 하나 운영한다 그랬을 때 옷가게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옷가게 의류 매장 다시 한번 할게요. 의류 매장을 갖다가 하는데 의류 매장도 말이에요. 의류 매장도 그렇게 잘 선택해 주셔서 그런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갔던 회사가 이랜드였기 때문에 의류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참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별 관심 없어요. 자, 일단 의류 매장을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얘가 가정을 합시다. 우선 이거 세무 1급에 배우신 분들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개강을 동시에 세 군데를 해놓으니까 어디서 했는지 몰라. 개인이라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월급 받죠. 월급 예를 들어서요, 요즘 최저라고 하는 200만원 받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한 달 일하고 나니까 내 통장에 돈이 200만원 들어오든가요, 2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오든가요. 적은 금액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돈 어디 갔어요? 세금. 저기 옛날에 저 직장 다닐 때 신입사원이 외국에서 있던 친구였었는데 월급이 다 안 들어왔다고 저한테 왔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뭘 모르는 거야? 세금이라는 걸 몰랐던 거야. 세금만 뺐을까? 4대 보험료도 뺐을까?
4대 보험료. 그래서 실제로 2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래도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보편적으로 한 1, 20만 원 빠져서 들어와요. 오케이? 자, 그렇게 저기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다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 개인이 돈을 벌면 세금, 아까 얘기했죠. 세금 내는데 그 세금에 이름이 있어. 세금의 이름이 뭐라고 부르던가요? 이런 말 들어봤나? 소득세라고? 소득세는 여러분처럼 개인이 돈을 벌고 개인이 국가에서 세금을 낼 때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들은 소득세라는 걸 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뭐 세계 나라 다 똑같기는 한데요. 개인이 돈을 벌고 세금을 낼 때 세금의 이름이 뭐라고요? 소득세. 원래 소득세에다가 플러스 여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 나중에 설명 다 할 거긴 하지만 지방소득세라는 것도 같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무조건 10%예요.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다가 납부하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납부하는 거예요. 똑같이 뛰어나간다고 해서 똑같이 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이런 거 모르시지만 앞으로 이제 회계를 배우시게 되면 회계세무 배울 때 이런 것들도 다 배우시게 돼요. 자, 이렇게 개인은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둘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개인은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소성으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구상에 진짜 물건으로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엄청 비싸도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그런 것이라는 걸 스스로 느껴요? 못 느끼죠, 잘.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개인의 상대적인 개념이 바로 법인이에요. 법인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했는데 법인은 개인의 상대적인 개념이고 개인은 태어나자마자 인격이 부여되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반해서 이 법인은요.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즉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인격체야. 그러면 법인도 선생님 법인이 사람이 아니라 회사인데요. 예. 근데도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사람인처럼. 그래서 그걸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개인과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러면 이 법인이 그 돈을 벌게 되면 이 법인도 개인처럼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때 내는 세금의 이름이 뭐겠어요? 얘는 법인세라고 불러요. 다시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개인과 법인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인도 법인도 지구상에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로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법인세를 내고 얘도 맞죠? 법인 지방세도 같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선 설명을 해드렸고 왜냐하면 요 개인이다 법인이다 요거부터 구분을 할 줄 아셔야지 주식회사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의류 매장이 법인이에요. 법인이면서 이 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단 말이죠. 그럼 우선 법인은 알아들었으니까 법인을 만들 때 이 회사가 주식회사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니 여기는 이제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아니라 주식 있죠. 주식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법인의 나름대로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회사는 여러분 그 증권거래소에서 주식들 거래되는 거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죠. 9시 뉴스 끝나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처럼. 즉 여기 의류 매장에 법인이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을 때 지분 주식을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100% 주식을 자기가 다 갖고 있으면은 지분 갖고 있는 주인은 한 명이겠죠. 근데 삼성전자조차도 또 많은 회사들이 물론
한 사람이 100% 지분을 다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주로 여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법인은 우리나라 안에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상장이 되어서 증권거래소에서 그 거래되는 그런 품목 있죠? 2,000개밖에 없어요.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두 개 합쳐서 우리나라에 지금 2,000개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사뭇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물건 살 수 있는 거 엄청나게 많죠. 식자재만 따지더라도. 그런데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서 모든 물건 다 파나요? 아니면 선별을 하나요? 선별을 하죠. 거기 MD 머천다이저들이 그 물건들을 사과 판다고 해서 너도나도 사과를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공급해서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베스트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만족감이 있고 비싸더라도 싸더라도 가격에 맞게끔 그렇게 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증권거래소에서의 상장을 하려면요 무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 회사가 우량 주식이어야지만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주식회사 안 좋은 것들 많이 있던데요. 아니 물론 장사하다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퇴출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바탕에 깔고 있어야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게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주식회사는 소유자인 이 주주가 만약에 그 주식을 내가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이 삼성전자 회사의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어요. 그럼 난 주주죠. 그럼 나는 삼성전자의 주인이에요. 이해됐어요? 선생님 한 주 갖고 있는데 아니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주인이야? 한 주만큼만. 그럼 내가 삼성전자의 주인이니 삼성전자 앞에 가서 저기 나 주인이 왔으니까 나 취직하고 싶어. 일자리 하나 다오. 그러면 네 그러고 주나? 왜 안 주지? 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회사 주인이라고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왜 안 돼?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나 10주 갖고 있거든? 근데 안 받아줘. 그랬더니 옆에 또 있던 사람이 나 여기 1,000주 갖고 있거든? 그런데도 안 뽑아줘. 왜 안 뽑아줄까?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 그 지분이 50%하고 한 주 그 사람을 우린 대주주라고 부르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도 보면 자기네 회사 주식 뭐 50%씩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식이 뿔뿔이 누구는 몇 퍼센트 누구는 몇 퍼센트에서 뭐 10몇 퍼센트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주주총회라는데 그러면 주인들이 무슨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모이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주주총회라고 불러요. 주주총회는 누구들의 모임인가요? 그 회사의 주인들의 모임인가요? 그 주인들이 모여서 돈을 번 게 있다면 야 우리 돈 이거 나눠 갖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민채 씨가 의류 매장을 하는데 지금 친구들하고 보통 우리는 동업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있어 보이게 주식회사를 만들어 놨으니까 5명이 모여서 이거를 갖다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지분은 똑같이 나누기로 해서 100%를 5명이 나눠 갖게 되면 20%씩 갖고 있는 거게 되겠죠. 그죠? 근데 민채 씨가 한 주를 더 갖고 있는 거야. 그럼 한 주를 더 갖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만약에 5명이서 싸움 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돈 때문이라면은 형제끼리도 부자지간 난리가 나고 싸우는 거게 여기 회사들이에요. 편먹기 해갖고 50%를 무조건 넘으면 무조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렇게 주인들이 모여서 저기 회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5명이라고 그랬는데 다 5명이 지금 의류 매장을 예를 들어 보는 거니까 5명이서 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근데 뭐 의류 매장 관리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근데 돈은 있어서 돈을 냈단 말이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누구를 뽑아야겠어요. 의류 매장을 갖다가 운영하는 매니저를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꼭 주주여야 될까? 주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을까? 주주여도 상관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의료 매장을 운영을 너무 잘해. 근데 그 사람 뽑아갖고 그냥 열정페이로 좀 일해주세요. 그래야 될까? 월급 줘야 될까? 그 사람이 바로 전문 경영진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우리가 그 주주총회에서 그 회사를 운영할 사람들을 뽑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누구부터 뽑느냐 하면 뭐 재무관리 이사를 뽑아도 좋고 인사 관련 의사를 뽑아도 돼요.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신 운영해 주세요 라고 뽑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사라고 불러요. 그럼 이사가 재무이사, 인사, 생산, 물류, 마케팅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 해달라고? 우리 대신에 회사 운영 좀 잘해주세요 라고 뽑아놨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전문 경영인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겠죠. 시작했는데 좋은 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자, 이렇게 주식회사를 설립해 놓고 그냥 법인이 있는데 소유자, 주주들이요, 전문 경영진들을 갖다가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우리 주인들 대신에 잘 운영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전문 경영진들은 주인 대신에 그 회사를 운영하겠죠. 그럼 잘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 주인들한테 알려줘야겠죠. 어떻게 알려줄까요? 요즘 이메일 발전했으니까 이메일로 다 보내줄까? 카톡으로 알려줄까? 아니면 호텔 커피숍에서 한 명씩 만나서 우리 회사 이렇게 운영해서 알려줄까? 근데 만약에 몇 명 안 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주인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주지? 회사를 갖다가 잘 운영했는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결과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용어도 한번 더. 우리 그 주주들이 우리 회사 잘 운영해 달라고 전문 경영진들한테 우리부터 위탁했다 그러죠. 위탁이란 말 아시죠? 위탁은 맡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들로부터 그 위탁을 받았을 때는 수탁이라고 불러요.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받아들였죠. 그래서 받아들인 다음에 경영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거. 당연히 주인들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옛날에 그 대감한테 하인들이나 누가 뭐뭐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하잖아요. 당연히 보고해줘야지 돼요. 근데 그 보고할 때 뭘로 보고를 하느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재무제표를 가지고 보고합니다. 뭘 갖고 한다고요? 재무제표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갖다가 보고하게 되면 주인들은 주주총회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구나. 그러면 거기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해주겠죠. 잘했어. 아니면 좀 더 열심히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잘했으면 보너스나 승진이나 이런 거 줄 것이고 연봉을 올려줄 것이고, 만약에 못했으면 잘리는 거지 뭐. 그죠? 그럼 누가 자르는 거예요? 바로 주인들이 자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르자 말자 편이 나뉠 수 있겠죠. 그래도 지분이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은 쪽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더란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재무제표 갖고서는 이렇게 보고를 해준다. 이거를 회계의 스탁 책임 보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은 어렵지만 풀어서 설명드리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또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경우 하나를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가 이 전문 경영진을 뽑을 때 제가 누구를 뽑는다 그랬었어요. 전문 경영진을 뽑아갖고 부를 때 그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뭐였었냐고요? 이사를 뽑는다고 얘기했었죠. 재무이사, 이사들을 뽑는데 재무이사, 그다음에 마케팅, 영업이사, 아니면은 생산, 그다음에 구매 이사들을 전문 경영진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 또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사회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그 이사들 여러 명이 있다 보면 그 회사의 전문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도 필요하겠죠. 대표는 어떻게 뽑을까? 대표 이 사람을 이사라고 불러요.
대표이사는 이사들끼리 모여서 누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뽑으면 그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 지분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중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여기 회사 경영 활동에 참여할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당연히 대표이사가 되겠죠. 주인이니까. 주인이면서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회장이다 사장이다 하는 사람들, 주주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는 게 바로 주식을 갖고 있고 그 주주총회를 총틀어서 그 의견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근데 우리 주변에 명함 받아보면 기업 규모가 크건 작건 대표이사 이렇게 쓴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이게 대표이사가 맞나? 개인들은 아마 대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옛날에 제가 좀 어렸을 때라고 해야 되나 시간이 좀 오래전에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선 전화만 사용하는 그때 다방에 가게 되면 거기 전화 누구 만나기로 하고 거기 가 있고 그러면은 전화가 왔어. 그럼 거기 있는 아가씨가 저기 김 사장님 전화 왔어요. 그러면 김 사장님 전화 왔어요. 그러면 다들 우르르 일어나. 성이 같으면 다 김 사장이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이렇게 사장이란 그 호칭을 많이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부터 그 회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뽀대나 보이는 얘기들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너무 식상해졌어. 그러니까 지금은 대표이사라든지 대표라는 말도 많이 사용해요. 그냥 통칭하고 부를 때 사장님이라고 옛날에는 인사말이 사장님이야 모르는 사람 보면.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선생님이 주로 대표되는 호칭이더라고요. 좀 특이해. 그 다음에 회장이라는 말을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또 이사 또는 대표, 대표이사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더란 말이죠. 일종의 호칭에 대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우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간단한 용어들이라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회계의 역할이래요. 그래서 재무제표로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서 주식회사는 소유자인 주주와 전문 경영진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를 금방 아시겠죠?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보는 내용하고 설명 듣기 전에 읽어봤던 내용하고 완판 많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은 한글 읽을 줄 안다고 이 내용을 금방 다 이해했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이 배경 지식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셔야지 이 말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거란 얘기예요. 세 번째, 그 밖에 세무당국의 과세 결정을 위하거나 노사 간의 임금협약, 과세결정, 임금협약 또는 국가정책 수립 등 사회적 통제 합리화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또 그들의 계열사들이 저기 우리나라 국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어떤 뭐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재무제표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을 때에도 우리나라 그 기업들, 큰 대기업들의 관련된 재무제표로 근거를 해서 이네들이 작년에 얼마를 벌어들였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 정도 납부할 거란 그 대략치가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장사 잘했어. 그러면 여기 노사관이라고 했는데 노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직원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회사에서 그다음에 사측의 대표들 모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올해 연봉을 갖다가 임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해요. 5% 인상을 하자. 10% 인상을 하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근거가 뭐예요? 노조 측도 사측도 자 예를 들어서 10% 인상하자고 노조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측 경영진들이 10%는 무리다. 3%만 하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뭘 근거로 10%고 뭘 근거로 5%고 3%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죠. 바로 요 회계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노조 측도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경영진들도 똑같은 그 재무제표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얘기하는 바가 요구하는 바가 다르더란 말이죠. 사뭇 뭐하고 똑같으냐면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아버지가 돈을 벌어 갖고 왔어. 월급을 받아서. 그럼 월급 받은 거 얼마 있겠죠. 그럼 그 관리를 엄마가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자식들은 또 남편도 아빠도 포함해서 돈이 필요하면 일단 엄마한테 얘기해서 돈을 받아간다고 쳤을 때 저기 여러분들이 돈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데 돈 없다고 얘기하시고 아빠가 저 10만 원만 달라고 그러는데 돈 없다고 그러면 말다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식들이나 아빠는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엄마는 돈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특히나 자식들은 뭉갤 수 있지만 아빠가 달라 그러는데 남편이 아니 월급 그렇게 받아다 줬으면 뭐 그 정도 좀 쓸 수 있지 않아? 10만 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달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뭐라고 순순히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 뭐 월급 얼마나 벌어다 준다고 애들 지금 학원비도 들어가고 우리 먹거리 지금 물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긴 해요. 뭐 좋다고 맨날 그냥 술은 그렇게 먹어대면서 애들 거 뭐 먹을 거 사본 적 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푸닥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돈이 많으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요. 바로 이거 지금 회사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경영진들도 직원들이 다 노력해서 번 돈이잖아. 그죠? 벌어놓은 거 거기 나와 있어. 그거 나눠 갖자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좀 써달라는 얘기고 우리 월급 용돈 더 달라는 얘기고 그랬더니 그거 말고도 지금 학원비 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 물가도 인상돼서 이게 써야 될 것도 있고 뭐 미래 우리 아프면 안 되니까 보험료도 막 올라가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돈 쓸 때가 천진 거야. 근데 철없이 그냥 돈만 달래.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사가 그 번 돈을 갖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서로 협의를 해야지 돼요. 뭐 하나면 깽판 치는 거지. 만약에 결렬되면 나 저기 뭐부터 밥 안 먹을 거야. 깽판 치든지 나 집에 안 들어올 거야. 그런다든지. 회사에서는 파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같이 망하자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엄마 입장에서 또 속이 아파요 안 아파요? 나도 주고 싶지. 근데 회사가 엄마 같을까? 엄마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다를까? 다르죠? 서로 양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피보는 거야. 그런 게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다음 달에 또 일어날 거예요. 어디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여지껏 물가가 많이 올랐죠. 이런 임금협상 대표적인 조직이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또 5월달에 임금협상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임금협상이 하나가 풀리게 되면 그게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게 기준이 되니까. 근데 걔네들은 연봉이 다들 억대는 넘는다며. 평균 연봉이. 또 평균 연봉에 현혹돼서 신입사원도 연봉 1억 넘는 거 아니야?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내용을 갖다 설명을 연봉이 많기는 하지만 2억 다 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직급 이상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임금협약을 할 때에도 뭐가 필요하더라? 재무제표라는 거. 우리네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얼마가 돈이 남았는지, 거기에 필요하더란 자료가 필요하더란 얘기예요. 그걸 회사에 누가 만든다? 회계 담당자들이 그 회사의 재산의 변동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을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게 회계의 역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 나서 회계의 역할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찾을 수 있겠죠? 외울래요? 아니 몰라요. 내용 이해했으면 그런 내용들 이따 복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에서 회계의 역할이 아닌 거 찾으려면 아닌 거 꼴라당 고르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나올 테니까. 자, 회계 역할은 그래서 설명이 좀 중요한 것이라서 왜냐면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많아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명을 다 못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게 되면 회계 단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회계 단위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단위 그러면 거리 단위는 뭐 킬로미터라든지
또는 미터라든지 이런 또는 밀리미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죠. 자, 무게의 단위라면 킬로그램이라든지 그램이라든지 이런 무게를 단위를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도 회계 단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처럼 회계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곳,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 회계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회계 단위라고 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사에는 회계부서가 규모가 좀 있다면 당연히 본사에 회계팀 부서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장의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당이 보편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사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소. 이 영업소들이 한 만약에 뭐 대구지사라고 대구광역시잖아요. 대구지사가 있다든지 이런 지사가 있는데 그 밑에 영업소는 더 많단 말이에요. 이 영업소 같은 데에는 여기 회계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영업소에는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직원이 그 팀이 없어요. 그런데 영업소 같은 데에는 그 출납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죠. 출납 업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을 쓰고서 증빙서류, 영수증을 챙기거나 그 다음에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그 은행 업무를 갖다가 하거나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정도의 출납 업무를 맡는 사람들을 우리 출납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출납 업무는 여기 회계 업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일정하게 회계 지식을 배워서 걔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입력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이 아니면 그런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출납 업무를 진행한다 그러지 회계 담당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회계 단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회계 단위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사나 공장이나 지사 이런 데는 회계 단위가 되는데 영업소 이런 데는 회계 단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요 화면은 좀 지워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뭐 크다 쓸 게는 없죠. 자, 여기 8번 회계의 연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늘상 그냥 숨 쉬듯이 사용할 용어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얘는 진짜 숨 쉬듯이 매일매일 우리 수업할 때도 실무 업무를 볼 때도 자격시험에서도 그냥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설명으로 할 때 쓰는 말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선 회계 연도는 있잖아요.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회계 연도는 절대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이 있던 간에 1년을 넘어갈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이렇게 회계 연도를 하느냐? 아, 그건 아니에요. 회계 연도는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며칠이죠? 오늘 4월 17일이죠. 그러면 내년 4월 16일까지 이렇게 하면 1년이죠. 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교육 목적상 우리나라의 법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연도로 해놓은 회사들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연도로 가정하고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죠. 자, 1월 1일 보통 1월 1일을 우리 회계에서는 앞으로 기초라는 용어로 사용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약속한 용어이기 때문에 기초 그랬는데 이거 모르면 몇 월 며칠을 뜻하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겠죠? 반면에 기말은 며칠을 뜻한다? 12월 31일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 1년을 갖다가 반으로 나누어서 앞에를 상반기, 뒤를 하반기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건
일반 용어 쓰는 거하고도 똑같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라는 뜻이 있어요. 기. 한자어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1년을 놓고 봤을 때 1년을 반으로 잘랐는데 앞에 6개월이라 그래서 상반기라고 쓰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반기라 그래서 하반기라고 쓴 거예요. 자, 근데 요것들은 그래도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여기 단기란 말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 그러면은 단기는 바로 올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올해. 단기는 올해라는 뜻이고요. 전기는요. 전년도라는 뜻이에요. 차기는 내년도라는 뜻을 앞으로 정기, 단기, 차기 이런 식으로 부를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 회계 연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 단기라는 용어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의미가. 그럼 뭐 차이가 뭘까? 여기 회계 연도는 여기 아까 나와 있던데 여기 영어로 fiscal year라고 해가지고요. 일반 회사에서도 장부를 갖다가 표시해 놓을 때 회계연도 이렇게 표시해 놓은 회사도 있는데요. 약자로 여기 FY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시게 되면 꼭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일반 기업들도 이렇게 쓰는 경우 많이 있는데 FY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몇 년도죠? 23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이에요? 23 회계연도의 장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Y 이렇게 줄여서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저기 차기 거 내년도 거라면 FY 몇으로 쓰겠어요? 24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24 회계연도라는 뜻이에요. 정기라면 또 어떻게 쓰겠습니까? 정기라면 FY 하고 해가지고서 22 이렇게 해놨겠죠. 즉 회계연도라는 이 용어는요, 연도만 붙이게 되면 회계연도가 몇 회계연도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요 단기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올해라는 뜻이라 그랬었죠. 올해가 지금 2023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3년 단기 올해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전년도에다가 2022년 써놓고 요 밑에다가 단기라는 말을 쓴다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2022년 올해 이 말이 안 되죠. 단기란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올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에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1년 단위를 올해 단기라고 쓰고 다른 말로는 월 단위를 할 때는 당월이라고 씁니다. 이번 달이라는 뜻이에요. 당월, 단기, 단기는 올해라는 뜻이고 당자가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쓸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에서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2월이라는 용어를 더 쓸게요. 자, 이거 2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월달, 2월달 그 2월이 아니에요. 한자어로 이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월은요. 월은 1월달, 2월 그 월이 아니라 우리 보통 월담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월담은 무슨 뜻이에요?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죠. 이 월자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2월을 용어를 붙였으면은 다른 달로 다른 기수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전년도에서 넘어온 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것이다? 전기 2월이라고 부를 것이고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넘어가는 걸 차기 2월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뭐가 넘어가요? 이런 거예요. 회계에서 사용하는 2월이라는 용어는요. 2022년 그 기말에 2022년 기말이면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죠. 여기 금고에 회사 금고에 돈 100만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오케이? 자, 회사 금고에 2022년 12월 31일 날 금고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하루 지내고 나면 2023년으로 바뀌죠.
그럼 2022년 기말에 있었던 그 100만 원, 2023년에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돈이라는 건 쓰라고 있는 건데, 근데 연도수가 막 바뀌었을 뿐이지, 금고에서 필요해서 쓰면 되겠죠. 근데 그 금고에서 1월 1일 날 2023년 되면 그 돈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겠죠? 근데 그 1월 1일 날 가서 검사하면 돼, 안 돼? 그날 노는 날이잖아. 노는 날 회사 나오라면 좋은 회사가 결코 아닐 것 같아. 그죠? 뭐 1월 2일 날 가면 없을까? 돈이 더 늘어났을까? 돈이 더 줄어들었을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그 돈 그대 있겠죠. 즉 2022년도에서 2023년도 그 100만 원 넘어왔죠.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걸 갖다가 2월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도 있겠네. 2022년 12월 31일 날 거래처에다가 100만 원 갚을 게 있었어. 그럼 2023년 되면 안 갚아도 되나? 그래도 갚아야 되나? 칼부림 나 요즘. 갚을 건 제대로 갚아야 돼. 반대로 우리가 받을 것도 그랬죠. 그렇게 연도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 걸 우리 앞으로 회계에서 뭐라고 쓴다? 2월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나요? 밑에 이제 플러스 팁에 보시게 되면 1번, 2번 해갖고 설명 나와 있고요. 천천히 읽어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기출 확인 문제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회차가 있어요. 요 회차가 거의 100회 넘는 것들은 공인회계사 아니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것들이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제로 요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요거는 풀어보지 마시고 이따가 설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복습할 시간 잠깐 드릴 겁니다. 복습하시고 이렇게 진도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마 내일부터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오시잖아요. 시간 안 되시면 아침에 꼭 복습하세요. 어저께 배운 거 30분이면 충분히 다 복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니까. 아시겠죠? 딴 거 하지 마시고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연습 문제. 문제 풀 때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최대한 많은 용어들을 접하는 게 좋아요. 앞에 배웠다고 문제 풀려고 신경 쓰지 말고 이마에 신경 쓰고 등등 하면 주름져요. 그러지 말고 답안지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많이 정독하세요. 문제도 읽어보시고요. 답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답을 체크해 놓고 읽는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처음 배울 때는 많이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격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음 회계 1급 교재에서 자격시험 준비할 거니까 가능한 한 많이 읽어보시고요. 여기 용어 같은 거 뒤편에 그 답안지 제가 이따 넣어드릴 테니까 답안지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아까 배웠던 용어들 여기 쭉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답 체크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기 기업의 재무상태라는 게 첫 번째 나와 있네요. 기업의 재무상태. 자, 여기 기업의 재무상태 두 번째 거는요. 제가 일단 녹화 정지를 해놓고 파트를 나누어서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